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2026년 새해인데 들리는 뉴스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 의원 가족이 병역 특례와 부모 찬스를 누렸다는 의혹, 의원 본인이 막말에 고성에 갑질까지 하는 녹취. 이게 2026년 뉴스인지 2025년? 2024년? 23년? 22년? 뉴스인지 여당 뉴스인지 야당 뉴스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상해하는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일까요? 제1야당이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저는 새 당 이름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이럴 줄 알았당. 1월 12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와, 우리에게 친숙한 송승환 씨인데, 아니 근데 빛을 찾아준 여인이라면 곁에 계신 아내분일 것 같은데 새 여인이란 건 무슨 말일까요? 박섬혜 변호사님.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 여인 중에 아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40년 넘게 송승환 씨 곁에서 모든 걸 도와준 인물은 단 한 사람, 아내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송승환 씨가 시력을 잃기 전과 잃은 후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뿅 하고 나타나서 빛을 밝혀준 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송승환 씨가 20살 초반 소극장에서 연극 연출을 하던 때 등장했습니다. 송승환 씨에 따르면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을 시절이라 티켓은 주로 대형 서점이나 악기사에서 팔곤 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공연 관계자들이 그 판매처로 가서 수금을 해오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대 앞 광생약국 아세요? 큰 예매처였어요. 왜냐하면 일회생들이 거기서 표를 많이 사니까.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금을 하러 가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단원이 오늘 이제 수금을 하러 나가서 아침에 수금 잘해가지고 돈 잘 가지고 오라고. 그때 수금 나간 친구를 아직 못 봤어요. 에? 아직도 안 왔어요. 78년인데? 순간 그 길로 그냥 그 공포기만 길로 들어가서 거의 매출의 반이 날아간 거죠.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여자 배우가 김자옥 씨였어요. 1년속 주인공 많이 하고 또 제가 그 누나 동생 역할 많이 할 때고. 그래서 제가 분장실에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왜 고민하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얼만데? 그러고 딱 빌려줬어요. 어머나,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김자옥 씨 얘기도 나왔는데, 아니 근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톡 빌려줬다고요? 거금을 텐데 분명히? 예, 근데 이 사연에는 와. 정말 좀 담담하게 송승환 씨가 얘기를 하지만 30여 년 전에 오직하면 약국에서 티켓을 팔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아하. 근데 그 돈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대금을 받아서 떠나간 분이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라는 세상에. 겁니다. 대관료에 스태프 또 월급에 아무것도 주지도 못하고 있던 어머나. 상황이어서 매출의 반을 날린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김자옥 씨한테 누나 나 어떡해 라고 했더니 진짜 선뜻 100만 원.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요. 어느 정도일까요? 가늠이 안 돼 지금. 1000만 원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라면 값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세상에, 엄청난 그러네, 건데, 진짜. 예, 그때 정말 100만 원이면 뭐 제작하니?라고 묻고서는 그렇게 했대는데 너 제작도 하니? 네, 이렇게 공연은 묻으면서 묻고는 웃으면서 통장과 도장을 한꺼번에 준 거죠. 세상에. 예. 아니 진짜 대박. 수금하던 친구 사라졌는데 어머나. 사실은 김자옥 씨의 미담을 살펴보면 송승환 씨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구두 가져갈래? 이성무 씨가 5컬레 갖고 있어요. 세상에. 네, 너무너무 고운 분인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그 김자옥 씨가 사진에 나온 김자옥 씨가 네. 유인경 평론가님이 그러는 거 같아요. 아, 인경아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 나 그런 괜히 쑥스럽잖아. 나 그런 거 안 밝히려 그랬는데 네.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천사표 고 김자옥 씨 얘기도 들려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송승환 씨의 인생의 첫 번째 빛이 되어준 여인 같은데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우리 또 궁금한데 아직 두 여인이 남아있잖아요, 또. 두 번째 여인도 어마무시한 여인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송승환 씨가요, 인기 최절정 시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허.
뉴욕으로 갔던 상황이었는데 뉴욕하면 또 브로드웨이 연극 뮤지컬에 꽂히잖아요. 아하. 거기서 원 없이 연극과 뮤지컬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기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아내와 그야말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을 때 돈 다 쓰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연극 보고 영화 보고 아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돈이 영원히 될 수밖에 한 푼도 없잖아요. 없어요? 맨손으로 통장에 진짜 영원 이렇게 귀국을 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앞이 캄캄한 거죠. 어머나. 그 순간 빛과 함께 따라라라 두 번째 여인이 어머나. 등장하게 되거든요. 일단 얘기 들어가 보시고 그 여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네. 어느 날 뉴욕에서 알던 후배 여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한국에 가수하려고 왔는데 오빠 좀 도와달라고. 느닷없이 서울에 나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 어디 묵을 데 있냐고 그랬더니 묵을 데도 없대. 그래서 집사람 친구 집에 방 하나 얻어서 거기다 놓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고 다시 미국 가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제작한 게 보랏빛 향기였어요. 미쳤나 봐. 와, 진짜요? 그 노래가 뜻밖의 아주 대박을 쳤죠. 아니. 이거 지어낸 아니 하재근 평론가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땡전 한 푼 없이 나 오빠밖에 없어 가수 시켜줘. 그래서 만든 노래 제작하게 된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보랏빛 향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승환 씨가 과거 미국에 있을 때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 어허. 거기서 강수희 씨도 같이 방송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송승환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강수희 씨가 한국으로 와서 나 아는 사람 없어. 오빠가 나 가수 시켜줘. 어머나. 미국 가기 싫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송승환 씨가 그럼 엉겁결에 한번 그거 해볼까 하면서 윤상 씨한테 가서 곡 좀 내놔라 라고 해서 보랏빛 향기 곡을 받아가지고 네. 송승환 씨 부인이 일본 가서 강수희 씨 의상을 사오고 어머나. 송승환 씨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앨범 그, 재킷 네, 이 보랏빛 사진을 와. 저 여러 사진들을 앨범 찍은 사진, 건데 예, 앨범 사진. 당시 앨범 와. 재킷 사진을 송승환 씨가 이제 찍었고 와. 그러면서 보랏빛 향기를 냈는데 그 대박이 난 거예요. 초대박 나죠 완전 초대박. 초대박이 나가지고 송승환 씨가 일약 전세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와, 그 정도 했어요? 네, 옮길 수 있게 됐고 와. 그 다음부터 강수희 씨와는 계속해서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 송수환 씨 그 전시회를 했을 때도 강수희 씨하고 김국진 씨가 같이 와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랏빛 향기로 송승환 씨는 자신감을 얻은 이후에 네. 그러면 또 다른 음반과 공연을 한번 제작해볼까? 어허?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송승환 씨한테 퇴짜를 놓은 그 여성이 송승환 씨의 인생을 바꾼 세 번째 여성의 언니거든요. 좀 복잡한데. 네네. 그러니까 송승환 씨한테 퇴짜를 놓은 여성과 그 동생이 네. 송승환 씨의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보랏빛 향기를 제작해서 대박을 터뜨린 경험을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퇴짜로 한다? 이런 강심장을 지닌 여인이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눈에 좋다는 온갖 식재료와 온갖 건강 보조식품을 싸들고 온 여자가 양희경 씨였어요. 그 양희경 씨하고는 제가 이제 목욕탕 찐 남자들에서 부부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언니 되는 양희은 씨하고는 양희은 씨를 제가 무작정 어릴 때 찾아간 적이 있어요. 당신 콘서트를 내가 제작하겠다고. 양희은 씨가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뭐 이런 애가 있나 싶어서 난 싫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소녀 가장 출신. 맞아. 그런 과죠. 양희은 선배도 어릴 때 통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부모님 빚을 갚았고 그렇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해서 번 돈으로 집안 빚을 갚았고 둘이 그 과거가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덕분에 또 두 분의 추억의 사진, 또 흑백 사진도 봤는데 최재명 교수님, 아니 이 송승환 씨가 양희은, 양희경 자매분과도 인연이 깊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양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자마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온갖 영양제 눈에 좋다는 거 이거 다 싸들고 왔다는 바리바리 거잖아요. 싸갖고 와가지고. 저는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오던데 아하! 제가 100매당 아, 제가 보내드린 거 못 보내셨어요? 아직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왜냐하면 양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드라마에서 함께 출연을 했었어요.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아까 뭐 목욕탕집 사람들에서는 부부로 나왔잖아요. 목욕탕집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네, 나오기 편의 남자들에서는 부부로 나왔다고 할 네네. 정도로 그렇게 여러 드라마에서 함께 열연을 하다 보니까 그 정이 깊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이제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희경 씨 언니가 양희은 씨잖아요. 네. 양희은 씨 같은 경우는 대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송승환 씨가 찾아가서 갑자기 내가 콘서트를 제작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쳐다보면서 이랬대요. 야, 네가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송승환 씨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고 아하. 대박을 터뜨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희은 씨 입장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제작 안 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부터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됐고 그 인연이 돼서 3년간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지금도 양희은 씨 거기 진행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남자 그 진행자는 계속 계속 바뀌는데 바뀌면서, 네, 양희은 씨는 그렇죠. 계속 계시거든요. 네. 3년을 하셨어요. 송승환 씨하고 야. 둘이. 그 정도로 서로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됐고 송승환 씨는 그래서 양희은, 양희경 자매는 나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나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시력을 거의 잃어서 사람 윤곽만 확인할 수 있대요. 지금 아이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이고 이렇다고 아하.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세 분을 쭉 우리가 물론 정확하면 네 분이죠. 그렇죠. 여성이 네 분인데 이분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빛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하. 본인은 이 어려움과 지친 삶에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겸양의 말씀도 빼놓지 않는 송승환 씨 앞으로 또 좋은 일만 또 이런 가득하기를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야, 이거 무슨 일이지? 대뜸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요. 유명 배우랍니다. 대체 누굴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하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게 입장권 판매량과 이를 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쫄았지? 오빠야,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쯤 애가 그만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근데 막 격리까지 니 혼자 다 X할래요. 에이, 좀 진정해라. 예? 밥알 띠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X가. 뭐? 야, 니 어디 식순이 앞에 생줬잖아. 오, 약간은 허스키기도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김혜은 씨잖아요. 김혜은 씨. 네,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만큼이나 시원시원하게 내지르는 연기를 선보였던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네. 모습 보셨습니다. 사실 아나운서로 데뷔했지만 지금은 명품 연기로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 김혜은 씨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많은 출연작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김혜은 씨의 첫 영화 범죄와의 전쟁, 이거 진짜 대단했죠. 그렇죠. 2012년 영화지만 우리 영화사에 남을 명작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 김혜은 씨가 극 중에 이 나쁜 놈들, 특히 남자들의 이 거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홍일점, 그리고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나쁜 여사장, 나쁜 남자들보다 더 나아가는 나쁜 그런 정사장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흥업소 운영권을 두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배우 최민식 씨와 굉장히 거칠게 그렇죠. 맞붙었어요. 하지만 육두문자와 이 거친 경상도 사투리 거칠게 쓰면서 육두문자 남발하면서 하나도 밀리지 않는 그 그러니까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심지어 육탄전까지 하면서 머리채 잡는 연기, 그 장면 진짜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딱 보여드리기 직전에 제가 그 명연기를 그런데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요. 네. 그만큼 김혜연 씨의 간절하고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 하거든요. 관련해서 일단 김혜연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범죄와의 전쟁, 김혜은과 부산을 같이 했다니. 그러게. 나 너무 재밌었는데 한국 영화도 제일 많이 봤을걸요? 저 한 30번 봤어요. 김혜은 씨가 노력한다고 생각했던 게 거기 그 최민식 씨한테 막 뭐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술집에서. 이 혼자 다쳐말래요. 그리고 그 식소 억양이. 그것도 식순이 앞에서 행줬잖아. 그런 말. 살아있는 대사. 그 업계에 네. 업계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다. 술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삶을 산 언니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와, 그 언니랑 좀 친해져가지고. 마담 언니요? 네, 몇 달 거의 진짜 붙어 살았어. 대단하다. 직접 조사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선배님 항상 몸으로 부딪히세요. 저희 중에서도 지방 사투리 배우러 지방 제일 먼저 나 가볼게. 나 가서 직접 들어야겠어. 먼저 다녀오신 것도 선배님이고.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유인경 평론가 진짜로 몸으로 부딪히는 배우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 영화가 대박도 아니고 초대박 나서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한 영화가 초대박 나서 정말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에? 영화는 초대박이 났지만 저 영화를 위해서 유흥업계 여성이랑 몇 달 붙어 다니고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느라고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면 이게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런 고백을 하던데 한 몇 개월에서 1년 동안은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대요. 그 역할에서 뭐 사투리도 계속 쓰게 되는 거고 뭐 어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된 또 배경이 있는데 이 김효연 씨가 서울대 음대 출신의 그래요? 기상캐스터입니다. 오호. 반듯 엘리트 코스를 거둔 분이 감독이랑 최민식 씨 앞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전부 다 절레절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반듯해서 이 역할에 안 어울린다. 흐트러진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나온다. 생활도 너무나 반듯하고 결혼해서 또 의사랑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금방 돌아섰을 텐데 이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린지 아십니까?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야.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모습 위해서. 보려고. 네. 야,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니 더욱 누구보다 몰입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군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그 노력의 부작용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역할에 몰입을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시작했는데 그 1년 넘게 계속 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딱 끝나면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현실의 자기와 그 영화 속의 그 사장의 역할, 요 사이가 붕 뜨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훈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정말 2, 3개월 정도 우울하게 지내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최민식 씨가 캐치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최민식 씨가 상황을 눈치채고 네. 김용훈 씨한테 전문가 만나봐라. 그래서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줬고 네. 심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겨우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랬던 김혜은 씨가요. 뭐 지금은 이제 명품 배우로 이제 우뚝 섰잖아요. 근데 이 명품 배우가 되기 전에는 이런 길을 또 걸어왔대요.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아세요? 근데? 우린 인연이 엄청나요. 어디부터 얘기할까 그래. 때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냐면 최현무 씨가 그때는 YTN이라는 앵커. 앵커를 하셨었고 앵커 3년 했으니까. 나는 그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나도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옆반 선생님이었어. 아, 그 학원 선생님. 아나운서 아카데미 선생님. 와, 신기하다. 직접 배운 적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우며가면서 쳤을 거야. 아니, 그때도 되게 호감형이었어요. 현무 씨는 이렇게 훈남 스타일이 아니라 귀엽게 밝게 생겼잖아요. 아이돌상이죠. 응? 현무 씨는 나를 모르죠. 못 봤고 나는 현무 씨만 계속 이제 분석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 하울에서 봤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요? 예. 혜은 씨가 기상캐스터 때 활동했던 화면을 보면 아, 이 사람이야. 그 정도로 MBC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맞아요. 기상캐스터로 한 4, 5년? 4년? 8년. 그리고 나서 배우로 도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38.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몰랐어요. 야,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재다능했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데 아니 근데 박성배 배우님 배우를 그래도 안 했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사실 김혜은 씨의 전공은 성악입니다. 그렇지만 성악의 꿈을 접고 기상캐스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완연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기상캐스터로 일하는 동안 회의감을 수없이 느껴서 8년 중 4년간은 사표를 품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악할 줄 아는 배우가 필요했던 작가가 오디션을 제안하면서 덜컥 배우로 데뷔하게 됐는데 가족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는데 남편한테는 딱 하나만 하고 안 하겠다고 설득을 했고 심지어 남편이 네가 배우였으면 결혼 안 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찍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전쟁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만 이 영화를 찍고 난 후 남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반대하지 말라면서 대신 설득을 해줬고 결국 남편의 응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이제 탄탄한 배우기를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잘 아는 그 국악인 김영임 씨인데 아니 매일같이 이혼하고 싶다고 아니 대체 결혼 생활이 어떻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40몇 년 살면서 전 매일같이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차를 딱 탔어요. 네. 타고 이제 막 가다가 파출소에 내리는 거예요. 파출소? 왜? 그러니까 나는 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파출소에 있는 경찰분들이 여기 아니 왜 오셨어요? 우리 이혼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웃어야 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보통 허준 변호사님 이혼하러 가려면 법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민사 사건이랑 형사 사건이랑 가사 사건을 보통 분들이 구별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웃겼으면은 아내를 태우고 차를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경찰관한테 우리 이혼하라고 왔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만큼 이상해 씨가 많이 욱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김영임 씨에 따르면 이상해 씨가 원래 잘 욱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개한 에피소드, 이상해 씨의 욱 에피소드가 있는데 좀 이상해요. 어허.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아. 세 가지 에피소드 정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음식을 권유하잖아요. 김영희 씨가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안 먹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나. 이렇게 하면서 욱한다고 하고요. 네. 패션지적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이거 좀 다른 옷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 입어!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한 욱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어디 가자 자기야 하면은 싫어! 무조건 안 가! 이런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욱 에피소드인데 김영임 씨가 여기에 대해서 막 같이 욱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하나하나 다 그걸 따지고 들다 보면 부부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늘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맏며느리여서 집안의 대소사는 다 김영임 씨 몫이었다고 어머나 하는데 세상에. 이 문제는 친정 식구들이라도 좀 김영임 씨 마음에 좀 토닥토닥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맏며느리 서러움을 토로했더니 친정 식구들이 아니 남의 집 맏며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냐. 아니 시댁 식구들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이 그래요? 이게 제일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게 내가 결혼하지 말랬잖아 이런 소리를 들어서 친정에 의지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부싸움에도 친정에도 못 가고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아왔던 겁니다.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김영임 씨가 그동안 속이 아니었겠는데 진짜 어디 하소연도 못했나 봐요. 아무데도 속 시원하게 하소연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병이 화병인데 아하. 우리나라 주부들한테 화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김영희 씨가 아마 그런 증상이 왔는지 어머나.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불면증이었다는 아이고.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가운데 원래는 김영임 씨가 고기를 5인분, 6인분 정도 먹던 대식가였었는데 거식증 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밥을 못 먹게 됐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8kg이 감소가 되면서 급기야 헛것까지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제 김영희 씨가 힘들어하니까 네. 이상해 씨가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어머.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도 부부 갈등, 고부 갈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경찰까지 출동했던 어머나. 큰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네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가면서 할머니 이거 치우지 마세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치울게요. 이러고 갔는데 그가 아침에 이거 학교 가기 전에 바깥에다 내놓은 거야. 네. 어머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가다가 할머니한테 화를 냈어.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그때서부터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우성이한테 하실 말씀을 왜 저한테 하세요? 예.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안에서 있다가 그때 미국 같이 갔으니까 네. 딱 나오더니 어떻게 엄마한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이제 복도를 가다가 큰 네. 소리가 나니까 얘가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또. 예감이 이상하더래요. 예. 돌아왔는데 우리 남편이 딱 손을 올린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아빠 손을 탁 잡았어. 그래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엄마는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찰이 미국이니까. 경찰이 왔어. 경찰이. 괜찮. 미국에서 13년간 생활하셨던 최재명 교수님 진짜로 아니 물론 우리도 요즘은 이제 이웃에서 싸움이 나면 이제 뭐 신고하시는 경우가 이제 뭐 늘어난 것 같은데 미국은 더 심한 거예요. 뭐 조그만 뭐 이웃에서 소리가 나면 바로 신고하나 봐요. 신고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싸우는데 큰 소리가 나거나 폭력이 행사된 것처럼 보여지면 신고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 아이들 놔두고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부부가 나가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 미취학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놔두고 나가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경찰이 데리고 가서 임시보호거체 거기서 거처하게 해요. 와도.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뭐 아이들만 놔두고 초등학생 아이들만 놔두고 부부가 나갔는데 경찰에 신고돼서 경찰에서 인수해서 아이를 그리고 보호시설에 맡겨놓으면요 그냥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뭐 처분 받고 일종의 벌을 주는군요. 그렇죠. 네. 며칠을 걸려요. 그런데 교육도 받고 이런 일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듣고 아마 소리가 나니까. 그럼 이 상황도 이해가 되는 미국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김영임 씨라고 그 가족들이 설명을 했대요.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설명해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김영임 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서럽겠어요. 그러겠네요. 타국에 와가지고 자기 혼자잖아요. 물론 아들은 자기를 편들어줬지만 시어머니 남편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난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처음으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대요. 아이고. 근데 미국 땅이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갈 데가 없을 텐데. 그래서 호텔에 간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며칠을 머물렀는데 사실은 며칠 후에 아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그냥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줬대요. 저렇게 달달한 시절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데 아들이 중재를 하면서 두 분 사이에서 다복한 가정이네 보니까. 그래서 부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근데 김영희 씨는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자기 며느리인 지금 옆에 며느리 보이시죠? 저 NS 윤지 씨거든요. NS 윤지 씨가 며느리인데 NS 윤지 씨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대요. 왜냐면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네요. 이제 뭐 고부 갈등 때문에 그렇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닌 같은 여자로서 존중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늘 예쁘다 잘한다 말만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잘하셨네요.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겪은 일을 며느리는 겪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며느리 사랑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신세대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분은 얼마나 또 윤지 씨는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또 이 가정 뭔가 이제 또 뭔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제 극복했으니까 앞으로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에? 1억원어치 금 들고 찾아온 여성. 아니 금을 들고? 당연히 금은방. 요즘 금 시세 올랐으니까 금은방 갔겠죠. 하정은 평론가님. 금은방이 아니라 지구대를 찾은 겁니다. 지난달 24일에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유독 조심스럽게 들어온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상해 씨한테 배운 거예요. 뭐 1억 들고 왜 지구대로 가요? 네, 1억 들고 조심스럽게 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때 어떤 여성이 조심스럽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짜 발걸음 조심스럽네요. 네, 여성의 이야기를 이제 경찰이 듣게 되는데 여성을 지구대 안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경찰이 종이에 탁 적어가면서 이 여성한테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듣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분위기가 이제 CCTV 지구대 내부 CCTV를 보면 이게 막 환한 분위기가 밝은 모습 같지 않고 뭔가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조심스럽게도 심각하게 상담을 하는데 자신이 받은 한 통의 전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신상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거나 재산 1억을 금으로 바꾼 후에 우리에게 검수받으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요 실제로요 금 1억 원어치를 구매한 후에 약속 장소로 가려다가 다행히 어딘가 이상한 낌새가
생겨서 지구대를 방문한 겁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요거 잠깐 놔둬보세요. 요거 잠깐 놔둬보세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도 카드 배송 받아봤지만 집에서 누가 대명천지에 카드 배송하시는 기사란 사람이 전화를 해보니까 당신의 귀하의 신상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시거나요. 재산 1억 원을 당장 금으로 바꿔서요. 자신에게 즉 카드 배송 기사한테 검수를 받으면 해결됩니다. 고객님, 누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이걸 근데 믿는다고요? 제3자가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일을 직접 당사자로서 닥치고 보면 감쪽같이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머나? 분명히 처음에는 의심했을 터인데 구체적인 여러 정황을 제시하고 직접 금감원에 연락을 해보라고까지 하니 더 이상 이 사태가 보이스피싱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전화해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아두고 어떤 형태로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작출해 두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정말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선배 씨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서부터 지금 뭐가 달려오는데 지금. 네. 자, 멀리서부터 허둥지둥 달려온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성과 마주합니다. 서로 휴대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통화를 이어가다가 네. 이 여성이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그 순간에 사방에서 뛰쳐나온 경찰들이 이 조직원을 체포합니다. 와, 진짜 말 그대로 나이스 타이밍 막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또 저렇게 검거를 하게 됐는지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금을 구매한 후에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한 계기가 된 거죠. 보이스피싱범들이 금감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를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믿을 수 있게끔 합니다. 다른 분들도 꼭 의심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감쪽같이 피해를 당하실 뻔했는데, 근데 호준 변호사님, 아마 저 현장에 이 피해자분께 다가왔던 여성도 아마 말단, 그러니까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금 수거책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불법적인 느낌은 있지만 어느 정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현금 수거책으로 여겨지는 여성이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관련해서 이 사람이 지금 1억 원어치 금이랑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네. 앞뒤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범행을 결국에는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 현금 수거책은 저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말단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경찰분들이 저 윗선 위에 정말 이 검은 이 무리들을 다 일망타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이 땅에서 보이스피싱 없어지기를 근절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홍준표, 배현진, 뭐 우리한테 너무나 귀에 눈에 익숙한 이름인데 두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때는 정말 달달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런 지경이 됐답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정보 처리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자립해야지 왜 홍준표 대표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벤진 대변인이 TV 홍카콜라 사장입니다. 나는 벤진 대변인이 사장 역할하는데 거기에 출연진에 불과하다. 홍준표가 벤진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지 거꾸로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자세로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달달했어요. 저 때가 2018년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인데요. 당시 대표를 홍준표 의원이 맡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대표를. 그때 맡고 있을 때 배현진 당시에 이제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였잖아요. 이분을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유튜브 방송 TV 홍카콜라라고 네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데 배현진 씨를 사장으로 앉히고 제작을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도 같이 한 장면이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화면이 그 장면인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배현진 씨는 홍준표 키즈로 불렸어요. 정치권에서. 기억나요. 네. 그래서 늘 함께 다니고 진짜 여러 장면, 그러니까 한두 장면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있네요, 진짜. 네. 심지어는 비서실장 역할도 하면서 같이 다녔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 배현진 이제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재보궐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데 그때도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공천을 줘서 출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 영입돼서 의원까지 되는데 홍준표 그 당시의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배현진 씨 입장에서는 본인을 키워준 정치인이니까 홍준표 대표를 그때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함께 정치 활동을 했었죠. 아니 이렇게 달달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일단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친윤, 그다음에 한동훈 그 대표 되면서 친한동훈계 요렇게 분류가 되면서 주류의 길로 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한동훈 전 대표 비판, 연이어 비판하면서 탈당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난 9일에 홍준표 전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을 망친 용병 세력이다.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으면 당은 재기할 수 없다라고 또 독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 관지즉 저, 불한 관지즉 불 이렇게 올렸거든요. 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이렇게 쓰면서 엄청난 얘기들을 했는데 한번 읊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컴플렉스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으로 이어졌고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 적도 많다.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들으면서 놀랍네요.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이 홍준표 전 시장은 SNS에서 배현진 의원의 배자도 언급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배현진 의원이 나서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한테 이렇게 일가라는 거예요? 지난 10일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딸 같은 애라 거두어 주었더니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발 인생이다.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산말리 벌써 5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 오죽하면 기자들이 여의도 풍향계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탈을 쓰고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야, 윤기현 변호사님. 말로써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두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서로가 서로한테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고 막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아니, 학력 콤플렉스를 얘기하기 전에 저분들을 저는 유치원보다 더 낮은 단계가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에 조금 참관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기분 나쁘게 뭐라는 줄 아세요? 불편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뭔가 모르고 그러면 도와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관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서 그런 말은 순화돼서 말을 쓰는데 학력 콤플렉스 느끼던 말도 정치인이 나라들을 책임진다 분이 저렇게 용렬한 말로 치졸한 말로 감정을 거스리는 건 집안 싸움이지만 너무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최진문 교수님, 이거 하나만 아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쓴 표현 중에 오죽하면 기자들이 여의도 풍향계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여의도 풍향계가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풍향계라는 게 지금 권력이 어디 있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배현진이 어디 갔냐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영입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 참. 당선인 대변인을 했죠. 당선인 대변인을 하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친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또 친한계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의원이 그러니까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가 될 때 거기 가서 또 선대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은 배현진 씨가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권력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풍행이란 말을 쓴 거예요.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치판에 그새 두 사람의 이 SNS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급거 귀국했는데 먼저 그 장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한테 공천원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저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 건네신 거 인정하시나요? 아니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텔레비전 재가입 왜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정상적으로 하셨나요? 경찰에 자기서 진술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언니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진술하셨나요? 어제 귀국했는데 오늘 새벽에 조사 몇 시간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3시간 반 정도 조사받고 이 새벽 2시 45분쯤에 조사가 끝났다고 네. 합니다. 사실 김경시 의원,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게 그랬었죠. 불거졌는데 네. 이 이후에 경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발장 접수된 지 이틀 만에 돌연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네. 열 하루 만에 귀국을 한 겁니다. 네. 귀국 직후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했고요. 귀국한 지 4시간 만에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장거리 비행을 마친 직후라서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타이밍도 절묘해요. 일각에서 보는 건 왜냐면 원래 오늘 들어올라 했어요. 근데 하루 앞당겨서 어제 들어왔는데 사실 어제가 뭔 날 아니면 경찰이 김경시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날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같이 본 거예요. 경찰도 참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 수사에서 가장 쟁점되는 건 뭘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일단 김 시 의원이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전에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등을 카페에서 만나서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바꿔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인데 이 사건의 쟁점은 돈을 전달하고 반환받은 시점과 이유입니다. 특히 녹취록상 강 의원이 김병기 당시 공건위 간사에게 애타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김 시 의원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앞으로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수사가 뭐 일단은 강선우 의원도 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죠.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보좌관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고요. 아, 내렸어요? 네. 김경 의원 다시 나가지 못한 출국 금지를 했고요. 아하. 김경 시 의원을 빠른 시간 안에 불러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아마 압수물 분석에 일단 집중한 다음에 그 압수물에서 혹시 어떤 유의미한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토대로 혹시 앞으로 김경시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대질 조사까지 더 나가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까지도 3자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질지는 차분하게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